안녕하세요. 명저로 배우는 민주주의 책모임 데모스 시간입니다.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또 파시즘의 정치 전술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화제작이죠. 제이슨 스탠리의 우리와 그들의 정치, 오늘은 그 9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10장과 그리고 에필로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10장은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노동, 복지,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파시스트의 전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2017년 엄청난 강도의 허리케인이 연이어 미국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8월에는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주 휴스턴시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9월에는 허리케인 마리아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75세 휴스턴 주민인 프레드 매독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자기들이 해결해야죠.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내 생각엔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매독스 가족은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 14,000달러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매독스가 이렇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한테 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게으르고 범죄자이며 국가 보조금만 받아먹고 살려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와 그들을 나누려는 사람들의 인식을 파시스트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닌 그들은 왜 항상 게으른 범죄자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치에 의해 탄압을 받은 유태인들도 딱 봐도 게으름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시무시한 것은 파시스트들은 그들이 게으르고 추하지 않다면 직접 추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나치 본인들도 유태인들이 기생충이고 거지라고 주장은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 선동에 고지고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독일 유태인들을 거짓대처럼 국경 넘어 쫓아낼 때면 사람들은 유태인이 기생충이라는 말을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파시스트들은 인종청소나 대량 학살의 조건을 직접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경을 넘어 탈출한 사람을 맞이한 그 나라 사람들도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혐오의 감정이 생겼겠죠. 이렇게 파시스트의 정치적 조건은 외국으로 수출되는 효과까지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시스트들은 가난하고 비참한 그들에 대한 치료제는 강제 중노동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슈비츠 출입문에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런 구호가 쓰여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복지에는 당연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개인이 경제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복지를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민권운동에 따라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는 처벌이 아닌 직업훈련과 빈곤퇴치 프로그램으로 흑인 정책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리처드 닉슨은 다시 처벌 위주로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하죠. 이를 위해 흑인에 의해 도시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공포감을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복지를 줄여 힘든 일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들의 게으름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폭력과 강력범죄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가혹한 처벌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것뿐일 때죠. 스탠리는 사회복지의 감소와 소수 집단을 겨냥한 공격적인 반범죄 조치가 합쳐지면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엄벌주의가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입니다. 스탠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은 파시즘 정치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는 파시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시스트 정치는 개인이 원자화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정당이나 영도자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노동조합은 이러한 원자화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잘 단합된 노조에서 백인들은 흑인을 혐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과 같은 노동자 계급 안의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인종이나 종교보다는 계급에 따라 상호 유대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인종이나 종교 등에 의해 분열을 만들어내야 되는 파시스트 입장에서는 쥐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파시스트 정치는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주류에 속하는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야 하고 비주류에 속하는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비참해야 파시스트가 정치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아천 펑에 따르면 노조 가입률이 높은 나라, 예를 들어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낮고 또 소득 불평등이 높은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칠레, 멕시코, 터키 같은 나라는 노조 가입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노동조합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파시스트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노동권 법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최근 반노조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한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28개 주에서 소위 노동권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되었고 적어도 공공노조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승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이 회비 납부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 회비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직원들의 권리도 조합이 동등하게 대표하고 변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얼핏 들어서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고 결국 노조가 파괴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의도는 이 법이 처음 제안될 때부터 숨겨져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권법은 1940년대 텍사스주의 벤스 뮤즈라는 로비스트의 제안으로 처음 생겨났다고 합니다. 벤스 뮤즈는 석유 회사들의 로비 단체였던 크리스천 아메리칸 협회의 회장이었다고 하네요. 이 협회는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와 같은 파시스트 전술을 사용했으며 노동권 법안은 그들의 반노조 성향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스탠리는 위스콘신과 미시간이 미국 노동자들의 중서부 보루였는데 이 노동권 법안이 통과된 후 주 정치권이 급격히 우경화되었고 또 이곳에서의 트럼프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늘 집단을 강조하니까 노동조합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파시스트 정치의 근간에 이른바 사회적 다윈주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윈주의,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원칙인 것이죠. 파시스트들이 보기에도 적자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벌어지기에 적합한 곳은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패배한 사람들은 게으른 루저이고 인간으로서의 지위 자체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나치는 이 논리를 극단까지 밀고 갑니다. 1933년 나치 독일의 유전질환 자손방지법은 장애인의 불임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후 장애가 있는 독일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비밀 T4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마침내 1939년 의사들은 장애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스탠리에 따르면 파시즘은 의외로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자유지상주의와 생각을 공유하는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부모의 재력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도 이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자유지상주의는 자유가 그냥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경쟁에서 부를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버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유를 벌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곤 합니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도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위계 질서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히틀러는 위대한 사람은 그 우수함에 대한 보상으로 지도자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는 일종의 능력주의 원칙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서부터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가 영도자 원리에 따라 운영될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탠리는 파시스트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막강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점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파시스트들은 인간의 존재를 단순화시켜서 비록 터무니없긴 해도 명쾌한 논리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적을 제시하고 그들을 게으르고 실패한 자로 비난함으로써 반대로 우리 자신의 탁월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죠. 결국 자격 없는 인간들에 대해 시원하게 일가를 날리는 강력한 영도자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부추깁니다.
특히 스탠리는 파시스트 정치가 인간의 약점을 먹이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그 약점이란 내가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겪는 고통도 견딜 만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시스트의 이러한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의 다른 문화를 접하고 또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그래서 공감과 통찰력을 키우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체로 경제력이 있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호사죠. 교육도 좋은 대책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소수만이 자유주의적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유주의적 관용은 엘리트의 특권으로 매도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강남 좌파의 위선으로 그려질 뿐인 것이죠. 결국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은 파시스트 선동가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규범들이 번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일 따름이라는 것이 제10장의 스탠리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스탠리는 어떤 사람들이 본인을 과잉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나치와 같은 시대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 좀 오버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들의 정상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 그런 행동들은 덜 나쁘고 덜 분노할 만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 결국 한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집단적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가 뒤늦게 자리 잡았던 헝가리나 폴란드에서 파시즘이 빠르게 성장이 되는 그런 생생한 사례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민들과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잔혹한 공적 처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이야기가 과잉 반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커져가는 세계경제 불평등으로 인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규모로 국경을 넘는 사회적 약자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파시스트들은 이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자신의 정치 자산으로 이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파시스트들은 표적을 찾습니다. 타격할 표적과 포섭할 표적이죠. 최소한 우리가 파시즘의 신화에 현혹되어서 포섭할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표적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이슨 스탠리 우리와 그들의 정치 마지막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악마가 아니다. 모두 9회에 걸쳐서 제이슨 스탠리 우리와 그들의 정치라는 책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날 심각해지는 이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원인, 특히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징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저로 배우는 민주주의 책 모임 데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